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은퇴 시기가 점점 이렇게 빨라지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날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이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옛날에 공무원분들처럼 군인분들처럼 퇴직을 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연금이 나오는 분들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그냥 완전히 놀아요. 그 진짜 리타이어먼트지. 진짜 리얼 리타이어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조금 물가도 많이 높아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요즘은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게 리얼 리타이어먼트라는 게 아니라 세미 리타이어먼트라는, 그러니까 약간 준은퇴. 그러니까 완전히 일을 손에 놓지는 못하고 그냥 뭐 월화수목금토일 나가던 회사를 한 월화수 정도만 어디 사회활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목금토일을 여가생활을 보내는. 반퇴. 예. 반퇴지 반퇴. 예, 반퇴. 그런 말 있습니까? 괜찮네. 네, 갑자기 반퇴. 떠올랐어요. 예. 준퇴, 준은퇴. 이런 세미 리타이어먼트라는 거지. 근데 이 세미 리타이어먼트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옛날에 공무원 연금 한창 좋았을 때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퇴직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하냐? 제가 딱 가르쳐 드릴게요. 본인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한 달 생활비 얼마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떠올렸죠? 자, 그 생활비에 1년에 여행 가는 거, 명절에 더 쓰는 거 이런 거 다 더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이번 달에는 뭐 특별히 명절도 없고 여행 안 가니까 요거밖에 안 쓴다. 그 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행 가는 거, 이벤트 이런 거 다 집어넣어서 월 평균 생활비 나왔죠? 네. 얼마 쓴다. 그 생활비에서 혹시 자녀가 있는 분은 교육비 빼세요. 그 다음에 대출 이자 내시는 분 대출 이자 빼세요. 자, 그럼 나오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평균 한 달에 쓰는 생활비에서 아이들 교육비, 대출이자 이거 빠졌어. 그럼 남은 그 생활비가 여러분들의 순생활비예요. 순생활비. 그 순생활비에 2배 들어갑니다. 2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배가 왜 들어가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미 리타이어먼트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가죠. 그 시간에는 돈을 자유롭게는 못 쓰죠. 근데 지금 세미 리타이어먼트를 하면은 월화만 어디 막 사회 활동을 한단 말이야. 나머지는 집에서 앉아서 OTT만 봐야 돼. 말 그대로 연금이 없으면 뭐 연금 된다, 가택 연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요즘 세대는 1930년대, 40년대생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가 생활에 만약에 내가 문화 생활을 안 하면 바로 우울증이 오는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그럼 그 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30년대, 40년대 태어난 70, 80 할머니분들은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 150만 원, 2만 있어도 재밌게 잘 지내십니다. 뭐 재미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잘 지내세요. 근데 문제는 저처럼 뭐 70년대 태어나고 80년대 태어난 분들도 안 돼,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 레저 생활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생활비의 1.5에서 한 2배는 들어간다. 자, 그러면 나오죠, 답이.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한 달에 한 500은 나와야 그 통장에 1일날 500만 원이 찍혀야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달을 여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달 1일날 국민연금 들어오는 거 다 포함해가지고 통장에 500이 딱 지금 돈으로 찍혀야 이제 편안하게 내가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한 달에 500만 원이 지금 화폐 가치로 죽을 때까지 통장에 꽂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노후 준비죠. 일 안 하고 가능할까요?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 리타이어먼트라는 게 뭐냐면 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기 싫어, 일하기 싫어 라고 은퇴를 해본들 그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한번 쉬면서 한번 돈 써보세요. 마음이 편한가.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시방석입니다. 은퇴하고 세계 여행 간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3분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은퇴도 아니야. 직장 다니다가 멘토님 저는 드디어 중국 1년 동안 중국을 전부 다 세계 여행 갔다가 다 3개월도 안 돼서 다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느냐? 한 달은 어떻게 대충 지냈는데 그다음부터는 불안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지. 여러분들 논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잡념과 걱정 없이 놀 수 있느냐?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좋은 게 월화수 어디 가서 반짝 일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사회봉사 좀 하세요. 월급 그렇게 많이 받지 않더라도 그럼 그 시간 동안 돈 안 쓸 거 아니야.
이렇게 워크가 라이프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이 남은 여가 생활이 빛나지. 이 내 라이프에서 워크를 완전히 빼버리고 계속 레저만 해보세요. 백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여러분들이 주말이 지금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평일에 시달려서 그래요. 맞습니다. 평일에 상사와 회사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렇게 나를 좀 약간 갈구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말이 그냥 그 인간 안 보니까 너무 편하다 이러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내 놀아봐. 그게 좋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쁨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에 비례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통에 비례해야 된다. 그러니까 월화수는 일하고 목금토일은 노는 이런 라이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또 고민되는 거지. 그럼 월화수에 뭘 하지? 그 월화수에 뭐 할 건지를 지금부터 계획하는 게 노후 준비예요. 뭐 바리스타를 하시든 뭐 공인중개사를 따서 뭐 사회생활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무슨 봉사활동을 하시든 뭐 어떤 식으로든 몸을 움직이고 사회활동을 해라. 그 기간 동안의 소비는 줄어든다. 그리고 나머지의 여가가 굉장히 빛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논다? 아, 감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 진짜. 그렇게 워크앤라이프를 이렇게 즐기는 건 좋은데 그 즐길 때 흔히 말하는 내 몸 릴 장소도 필요하잖아요. 네. 멘토님께서 딱 생각하시는 그 내 집 마련의 적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적기는 언제 정도가 좋을까요? 요즘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막 떨어지고 이게 약간 급변하다 보니까 언제 사느냐가 또 중요해진 거지. 맞아요. 질문처럼. 지금 이제 사시면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리스크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집도 자산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뭐 오르고 떨어지고 막 신경을 쓰잖아요. 2021년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 빨리 그래도 연끌 해가지고 샀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2021년도에 산 게 잘못은 아니에요. 2021년도에 산 게 잘못이 아니라 2021년도에 샀는데 왜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 샀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내 집 마련은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뭐 물론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 급등 꼭대기 상황에서 샀으니까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솔직히 대출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안 받고 샀다면 저는 그건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기다리면 어느 정도는 크게 뭐 후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필수 재화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최근에 여기서 더 떨어집니다. 막 이 영상이 올라오고 있잖아. 그거 왜 그러는 거냐면요. 죄송하지만 그 썸네일에 그 알고리즘이 그거를 조회수를 반응을 하다 보니까 본인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썸네일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인천 송도 같은 경우, 연수구 같은 경우는 뭐 최대 45%가 빠진 실거래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예요, 진짜. 그럼 여기서 더 또 반토막 납니다. 라는 말을 하기는 사실은 그건 대한민국 경제 붕괴. 부도나라는. 예, 부도 막 이거잖아요. 근데 썸네일은 왜 그렇게 나가느냐?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오는 알고리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하게 빠진 데는 한 45% 빠졌다. 그럼 거기서 더 빠지지 않느냐? 뭐 그런 뜻은 물론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으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당장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2023년도는 안 사는 게 제가 맞을 것 같고요. 이제 24년이나 25년 정도가 돼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간다면 그 가격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지역을 본다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한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제가 그 작년에도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조금 후행 지표라 보기는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한 3, 4개월 전 거를 보여주니까 그렇긴 한데 최소한 서울이 지금 214 정도란 말이에요. 214 서울이. 그러니까 얘가 100 한 50, 60까지는 떨어져야 돼. 그 정도가 됐을 때 여러분 사신다면 저는 뭐 가격적인 리스크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그 집이 얼마나 앞으로 상승하냐 이거는 뭐 두 번째 문제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근데 가보니까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안 떨어졌던데 그거는 거래가 없어서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세대밖에 없어서 여기는 뭐 10억짜리인데 그냥 그대로 10억이다. 근데 옆에 단지에 막 1000세대, 2000세대 쪽에서는 이 10억이 한 8억 됐다. 그럼 얘도 8억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실거래가가 최종 10억으로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집이라고 하는 거는 로케이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옆집이 2억 떨어졌다고 하면 여기도 2억 떨어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이 집 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는
올해는 조금 제가 봤을 땐 조금 빠르고요.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면서 여러분 소득에서 적정량의 대출을 받아서 사면서 그 당시에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한 150, 60 정도 선에 접근하고 있다면 뭐 저는 그때 충분히 사는 시기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가격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 혹시 대출은 뭐 이렇게 적정 대출 비율이 적정 대출 있을까요? 비율이 있죠. 이 적정 대출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의 담보대출 금리가 5%, 6%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데 금리가 그러면 한 2, 3년 지나면 지금 금리보다 얼마나 떨어질 거냐라고 본다면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금리가 2020년이나 21년도 금리로 되돌아가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떨어지더라도 여신금리가 4%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의 금리라는 얘기는 1억 빌리면 이자가 1년에 33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33만 원. 이자만 33만 원. 1억당 33만 원. 이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아파트의 가격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처음에 주택을 사는 분들이 다 9억 미만의 아파트를 산다라고 봤을 때는 적정 대출 비율은 40에서 50%를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LTV를 다 풀어줬기 때문에 6억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진짜 80%를 받으면 그거는 조금 4%대 금리에서는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 50%대 정도가 적절하다고 봐요. 단 4% 금리일 때. 지금처럼 높으면 4, 50%도 조금 저는 무리라고 보고. 또 제가 듣기에는 또 멘토님께서 그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도 강의를 또 하고 있다고 네네네. 들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다뤄주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청약 시장이 조금 냉각이 돼 있고, 경쟁률도 많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막 속출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게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미래 프리미엄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주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죠. 금리도 높고. 근데 조만간 저는 2년 안에 이런 국면은 해소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 2년 안에 일반적으로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막 청약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청약을 관심을 가지셔야죠. 청약이 기존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리한 면이 있잖아요. 신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야 되지만 청약은 앞으로 한 3, 4년에 나눠서 갚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국면이 있어서 올해 정도까지는 그냥 지켜보시고요. 내년부터는 청약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되게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 같은 시기이다 보니까 뭐 굳이 내 집 마련 해야 되나 또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거 더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일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내 집 마련 안 하고 그냥 전월세로만 그냥 거주하면서 살겠다 이런 분들도 또 은근히 또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를 살면서 비용을 내면서 렌트를 해서 내 집을 가고 그 렌트하는 비용과 내 집을 사는 비용, 내 집을 사게 됐을 때는 뭐 원금도 갚고 이자도 내는 거고요. 내 집을 사면 이자와 원금을 갚죠. 그럼 이자는 비용이라고 치지만 원금은 저축이가 되는 거죠. 저축이 되는 거죠. 근데 빌렸으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든 월세를 내니까 이건 다 비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쪽이 더 상승률이 높을 거냐? 뭐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항상 집값을 빌려주는 렌트비와 같이 연동을 하죠. 집값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집값 올라가면 전세값 올라가죠. 전세값 올라가면 또 집값 올라가고 집값 떨어지면 전세값 떨어지고 이건 연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봤을 땐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같은 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서 이자 다니는 거 귀찮고 그냥 원금과 이자를 낼 거냐 아니면 나는 그냥 이자만 낼 거냐 이건데 그럼 이자만 낸 사람이 이 집 산 사람이 갚는 원금만큼 저축할 거냐?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왜 강남에 그걸 사가지고 외벌이로 진짜 막 죽겠다 힘든 게 뭐냐? 내가 그것 때문에 거기 코 껴가지고 엄청나게 강제 저축을 한 거잖아. 원금 갚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가면서 헉헉대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재산이 된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집 안 사고 내가 그냥 그 이 비용만 내겠다. 월세 내고 전세장 대출. 그럼 그 사람은 야 나는 집 사서 원금 이렇게 많이 갚는데 너는 그 부분만큼 안 내니까 그 부분만큼 뭐 주식을 사든 투자를 하든 저축을 하느냐 안 한다니까요. 그걸로 레저를 하는 거야. 스킨스쿠버 하러 다니고 막 그거야 막 캐나다에 뭐 오로라 보러 다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해피해 보여. 막 카톡에 막 뭐 화려한 사진은 많아. 나중에 한 20년 딱 지나면 집이 없어. 힘드네.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미래를 건설해 가면서 살아갈 거냐 현재를 소진해 가면서 살아갈 거냐를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뭐 제가 아직 이 나이 먹도록 지금 50 넘었는데 유럽도 안 갔다 오고 말이야. 뭐 정말 재미없게 산 거 아니냐. 예, 뭐 그렇지만 나는 뭐 가지는 않을 건데 내가 마음 먹으면 갈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행복이지. 난 어디도 갔다 오고 맨날 어디도 설레, 갔다 오고. 맨날 설레. 제가 맨날 설레는 거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작년에 지금 몇십 년째 설레고 있어. 작년에 사실 저희 와이프하고 아들이 유럽을 갔다 왔어요. 어머. 근데 갔는데 내가 왜 허락을 했느냐? 자기들 돈에서 간다는데 뭐 내가 말리지는 못하니까 내가 뭐 보내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나는 작년 뭐 하반기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뭐 거의 열흘을 비운다는 건 상상도 못한. 그랬는데 가기 전에 뭐 이탈리아의 성 베드로 성당이 어떻고 이거 유튜브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같이 봤지. 4K라 그래서 야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유튜브 보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래. 근데 그걸 하도 보니까 그냥 갔다 온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저 돈을 내고 열 몇 시간을 타고 저길 간다? 그냥 안 가도 될 것 같아. 저는 그래요. 솔직히 그냥 아름답다, 좋다.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난 이 그 사진들 열심히 저는 구경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말이죠. 돈을 머니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은 머니가 아닙니다. 그럼 돈은 뭐다? 돈은 possibility,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돈을 가능성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 근데 내가 오늘 돈을 왕창 썼어. 막 비싼 가방을 사고, 비싼 여행을 갔다 오고, 비싼 외식을 했어. 기분 좋으세요? 뭐 좋지, 당연히.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돌아서고 나서 영수증 보면 약간 씁쓸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possibility가 줄어들어서 그래. 여러분 명품을 부자들이 좋아는 하는데 막 그다지 그렇게 집착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열광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품을 살 수 없는 분들이 명품에 열광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possibility가 증가하잖아요.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야. 그거를 느끼셔야 됩니다.